법치주의 딱 보는 순간 형식적 법치, 실질적 법치가 떠올라야 되죠. 이 수능에서는 매년 나옵니다. 매년 한 문제씩 나와요. 우리 시험에서는 5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매년 나오지는 않지만 자주 출제가 됩니다. 옳은 걸 고르라고 했네요. 법치주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난 가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회가 법률을 제정하고 그 법률에 따라 국가 권력이 행사된다면 법률의 목적과 내용을 문제 삼지 않는다. 따라서 악법도 법입니다. 즉 합법성만 있으면 법으로 보는 것이죠. 이게 바로 형식적 법치고 이걸 법에 의한 지배다 이렇게 표현해요. 법에 의한 지배. 이게 형식적 법치입니다. 그럼 이제 실질적 법치가 나오겠죠. 이 실질적 법치가 바로 법의 지배예요. 법의 지배. 법의 지배는 합법성에다가 뭐가 결합되죠? 정당성. 법이 추구하는 이념이나 목적이 정의로워야 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자, 이 관점은, 즉 형식적 법치의 관점은 독일 나치의 범죄를 용인하는 논리로 이용되면서 본격적인 비판을 받게 되었다. 우리 유신헌법도 마찬가지잖아요. 형식적 법치만 강조했던 것이죠. 그 후 법치주의는 국가 권력을 구속하는 법률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에 부합해야 한다는 이른바 실질적 법치, 법의 지배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옳은 거 찾아봅시다. 1번. 가를 실현하기 위해, 즉 형식적 법치를 실현하기 위해 위헌법률 심사제를 채택하고 있다. 땡. 위헌법률 심사제라든가 국민소원심판제라든가 권력분립제라든가 이건 모두 실질적 법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지 형식적 법치와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1번은 가가 아니라 나라고 바꿔야 되고요. 2번. 가나 모두 법률 제정 절차의 합법성을 중시한다. 맞네, 이건. 형식적 법치, 합법성. 실질적 법치, 합법성 플러스 정당성이니까요. 그럼 법치 이전에는 뭐 했어요? 인치였겠죠. 인치는 한 개인이 자의적으로 통치하는 것을 인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군주제가 바로 인치죠. 그래서 이제 절대군주를 견제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입헌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입헌주의가 곧 법치주의란 말이에요. 입헌주의가 곧 법치주의다. 그러니까 이 법치주의는 근대 이후에 등장한 거라고. 그다음에 3번. 나는 법률 만능주의로, 아니죠. 가가 그렇지. 형식적 법치가 법률 만능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있어요. 즉 악법도 법이라고 지켜야 된다 이 말이죠. 나는 가와 달리 법률이 권력자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거꾸로 돼 있네. 나가 아니라 가는 나와 달리 이렇게 해야겠죠. 2번 문제. 다음 대화 내용에 대한 적법 판단으로 옳은 것은 은에게 빌려준 돈 3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천만 원 이하니까 소액 심판 사건으로 해결하면 되겠네요.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을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 우편을 발송해 보세요. 세 통 써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도 을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면 민사조정이나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민사조정은 대안적인 해결 방법이고 정식적인 해결 방법은 민사소송이겠죠. 자, 1번에 기억을 통해 내용 증명을 통해 을이 갑에게 돈을 빌린 행위는 법적 사실로 확정되는 건 아니에요. 말이 안 되고 2번 니은은 민사조정은 법원의 개입 없이가 아니라 법원에서 해결하는 것이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에서 민사소송에서 을의 채무 불이행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갑에게 있다. 맞나요? 맞네? 디귿. 민사소송에서 을이 채무 불이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입증할 사람은 갑이 입증 책임이 있고, 3번이 정답인가? 4번. 갑은 니은을 거쳐야만 디귿을 제시할 수 있다. 민사조정 안 거쳐도 민사소송 갑니다. 3번 정답이네요. 근데 이게 해답에 4번으로 돼 있죠. 해답이 틀린 거예요. 3번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민주정치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나는 각각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 근대 민주정치 중에 하나래요. 현대는 빠져있네요. 가에서는 민회에 참가. 민회 나왔으면 이건 고대 아테네죠. 그럼 나는 보나마나 근대겠죠. 1번. 가는 즉 아테네 치자와 피치자,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동일성의 원리에 기초한다. 맞잖아요. 윤번제, 추첨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배하니까 1번 정답이네요. 나머지 왜 틀렸는가 확인합니다. 나에서는 정치 과정에서 시민 의사가 왜곡되는 현상이 선거를 시행함으로써 극복되었다. 선거를 시행함으로써 시민 의사가 왜곡되는 현상이 극복된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선거도 왜곡될 수 있으니까. 잘못돼 있고. 그 다음에 가에서는 주된 실현 방법은 나에서와 달리 정치 공동체의 규모가 클수록 구현이 용이한 게 아니라 작을수록. 규모가 크면 직접 민주정치 실시하기 어렵잖아요. 나에서는 가와 달리 여성 참정권 제한. 땡. 둘 다다. 고대나 근대나 모두 여성은 참정권이 없었어요. 넘어갑니다. 4번. 가나는 근대 정치 사상가. 옳은 걸 고르래요. 이거 본 것 같다. 가는 누구예요? 홉스. 투쟁이 존재한 장소니까 홉스. 나는 누구예요? 로크네. 로크. 그러니까 홉스 로크 결정되면 문제는 아주 쉽게 풀려요. 가는 왕권 신수설에 기초한 군주주권. 왕권 민수설이라고 했죠. 또는 사회계약설에 기초한 이렇게 해도 맞아요. EBS 교재에는 사회계약설에 기초한 군주주권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1번은 왕권 민수설 또는 사회계약설에 기초한 군주주권을 확립해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맞고 1번 땡. 2번 나는 로크는 국가 권력의 행사가 국민들에 의해서 제한받아야 한다고 본다. 맞잖아요. 권력 분립론. 2번 정답이네요. 3번의 일반 의지는 누쏘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나는 가와 달리 국가를 개인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수단이라고 본다. 땡. 이건 공통점이에요. 모두 국가를 수단으로 봐요. 5번 문제 옳은 걸 찾으래요. 법률안, 재의결, 협약, 과세방지 협약, 조세 협약이네요. 헌법 개정 이렇게 돼 있네. 1번. 기역을 발의하기 위해 기역이 뭐냐면 법률안. 법률안 발의는 국회의원 10인 이상이 표례하죠. 그 다음에 정부예요, 대통령이에요. 정부가 할 수 있어요. 법률안은. 그 다음에 니은은 재의결이네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가지고 다시 국회로 온 거죠. 그러면 이제 제적 과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되는 것이죠. 그럼 재의결된 것은 이제 대통령에게 이송되고 나서 이송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되어 있죠. 니은 되면, 즉 재의결되면 대통령은 일정 기간 내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없어요. 재의결된 법률안은 그걸로 확정이 돼버려요. 의결되는 순간 확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3번. 이것에 대한 체결 비준권은 국회가 있는 게 아니라 국회는 체결 비준 동의권을 가지고 있고 체결 비준권은 대통령에게 있어요. 그 다음에 니을. 헌법 개정은 국회 제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로 제한된다. 이거 맞잖아요. 일반 법률 개정하고 헌법 법률 개정하고 공통점과 차이점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최근 나온 문제 보니까. 공통점은 뭐예요? 공통점은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게 공통점이죠. 차이점은 여러 개 있죠. 이를테면 국민투표를 거치는 건 헌법 개정할 때만 국민투표를 거쳐요. 그 다음에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법률안 의결됐을 때만 거부권 행사할 수 있지 헌법은 거부권 행사할 수 없어요. 이렇게 어떤 문제집 보니까 EBS 문제집 제가 수업하면서 보니까 공통점과 차이점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우리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 다음에 6번 문제. 밑줄 친 설명을 옳은 거 고르래요. 조약 국제관습법에 관한 문제네요. 1번. 조약은 우리나라 헌법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아니라 법률입니다.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할 때 이때 국내법은 법률인 것이지 헌법이 아니고요. 1번 틀렸고. 2번. 니은이 성립. 국제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국제사회의 관행 및 법적 확신이라는 요소가 필요합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 헌법에도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2번 정답이네요. 3번은 왜 틀렸나? 기왕님 모두 국가 간에 체결된 합의로서 주로 문서 형식은 성문법은 조약밖에 없습니다. 니은은 기역과 달리 이를 승인한 국가에만 땡. 조약은 체결한 국가에만 그 효력이 미치지만 국제관습법은 모든 국가에 그 효력이 미칩니다. 넘어갑니다. 7번 문제.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 공중목욕탕을 운영하는 값은 얼마 전 을을 고용하여 목욕탕의 시설 관리를 맡겼다. 딱 느껴지죠? 사용자 책임이라는 특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한 문제이네요. 을은 탕을 청소하기 위해 배수구를 열어놓고도 손님들이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고 위험 표시도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배수구가 열려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탕에 들어간 손님 병은 발가락이 배수구에 빨려 들어가 크게 다쳤다. 그럼 병은 갑에게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값은 또 을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1번. 값은 을에 대한 사용자로서 모든 조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걸 우리는 상대적 무과실 책임주의라고 합니다. 또는 중간 책임주의라고도 해요. 맞죠? 정답이에요. 싱겁게 1번에서 정답이 나왔고 나머지는 틀렸으니까 읽어볼 필요 없는데 어디가 틀렸는가는 한번 확인해 봅시다. 2번에 을은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아닙니다. 고의가 아니면 과실이 있잖아요. 고의 또는 과실이니까. 그 다음에 을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면 을은 원칙적으로 병에 대해서 원상이 아니죠. 을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니까 값이 책임지는 거예요. 사용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만약에 을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값도 책임 안 지고 을도 책임 안 지는 거죠. 그러니까 3번 을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니까 값이 사용자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을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값도 책임이 없어. 을도 책임이 없는 것이고. 1번만 맞는 것으로 정답이고요. 8번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 틀린 것. 땡땡 회사 노동조합원 값은 직원들에게 노동자 홍보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부당 노동행위로 봐야겠네요. 이에 값은 청주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그러면 이제 세종시로 가야겠네.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기각되었네. 그럼 이제 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자, 이에 불복하여 값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즉 피고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값에 대한 땡땡 회사의 징계 처분은 근로상권을 침해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럼 이 징계 없애겠죠. 틀린 거 찾으래요. 자, 부당 노동행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값이 제기한 소송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를 거쳐야 제기할 수 있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신청은 값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부당 노동행위이기 때문에 노동조합도 가능해요. 부당 해고라면 노동조합은 못하죠. 해고 노동자만 할 수 있었잖아요. 2번도 맞고 3번 법원은 땡땡 회사의 징계 처분이 부당 노동행위라고 보았기 때문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3번도 맞아요. 4번 값이 제기한 소송은 신속한 판결을 위해 단심제 땡 3심제입니다. 단심제는 뭐가 있죠?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 무효소송. 그다음 비상계엄하에 군사재판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9번 문제로 갈게요. 기본권 A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찾으래요.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난 빈부격차, 독과점 폐해,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시정하고 개인의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여 등장한 것이 이거 뭘까? 사회권이겠지. 사회권.
이 권리를 보장하기 우리 헌법은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상권, 환경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회권의 대표적인 거죠. 우리 헌법에 7개가 있어요. 7개 다 몰라두세요. 안 해도 되는데 7개만 보장되죠. 왜냐하면 사회권은 열거적 권리, 개별적 권리니까 헌법에 규정된 것만 보장돼요. 자, 옳은 거 찾으래요. 1번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참정권이니까 땡. 2번 실체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적 권리는 청구권이니까 땡. 3번 국가 권력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방어적 권리는 자유권이니까 땡. 4번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 사유권 정답. 넘어갑니다. 10번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선거네요. 갑국은 각각 100개의 선거구로 구성된 가에서 다인데 여기 나라고 오타가 나왔어요. 가나 다 3개입니다. 가나 다 3지역. 그러니까 선거구도 모두 몇 개야? 가나 다 지역에 각각 100개씩이니까 선거구는 모두 몇 개예요? 300개지. 선거구가 몇 개인가를 알아야 의석수와 비교해서 이게 소선거구제인지 중대선거구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딱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나가야죠. 자, 다시. 각국은 각각 100개의 선거구로 구성된 가에서 다 지역. 그러니까 3개의 지역에 각각 100개씩이니까 선거구가 300개구나. 이게 딱 떠올라야 돼요. 지역에서 선출한 국회의원으로만 의회를 구성한대요. 근데 국회의원이 몇 명인가는 조금 이따 표를 보면 확인 될 거고. 그런데 전체 의석수는 유지한 채 전국에서 얻은 정당별 득표율에 비례하여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개편안을 논의 중이래요. 그러니까 100% 비례대표제만 하자 이거잖아요. 다음 표는 최근 각국의 의회 의원 선거 결과래요. 그러니까 최근의 의회 선거를 보니까 A, B, C당이 있고요. 가지역, 나지역, 다지역에서 전국 이렇게 종합을 해놨네. A당부터 봅시다. A당은 의석 득표율이 35인데 의석수는 150이죠? 플러스. B당은 45% 득표에 96명의 의석수 더하기. C당은 20% 득표율에 54명 했으니까 이거 딱 보니까 300이잖아요. 근데 지금 선거구가 모두 몇 개 했어? 300개 선거구에서 가 100개, 나 100개, 다 100개, 300개 선거구에서 300만 뽑았으니까 소선거구제고, 소선거구제니까 가장 득표를 많이 얻은 사람이 대표가 되는 거잖아요. 당선되는 거잖아. 자, 일단 이렇게 되는데, 자, 그 아래 또 단서가 있네. 어떤 힌트가 있는가 봅시다. 최근 선거 결과에서 가나 다 지역별 유효 투표수는 모두 같고 유권자의 정당 지지도도 후보자 지지도와 일치한대. 그러면 이 득표율대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해도 민의가 왜곡되는 것 아니겠네요. 개편안 시행 전후 유권자의 정당 지지도도 변함이 없대요. 그러면 이 득표율, 정당별 득표율대로 의석을 나눠 가지면 뭐 불만 있는 사람 아무도 없겠네. 자, 1번. 이제 옳은 거 찾아야 돼. 현행 선거제도의 대표 결정 방식은 소수대표제이다. 땡. 여기서 결정됐어요. 가나다 각각 100개. 300개에서 300명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사람 뽑는 소선거구제니까 다수대표제로 연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1번 땡. 2번. 최근 선거 결과 정당별 전국 득표율에 비해 의석수를 가장 적게 획득한 정당은 C당이다. 이거 짜증나지만 해야 돼요. 정당별 득표율이 분모네. 정당별 득표율에 대한 의석수야. 득표율 A당은 35%, B당은 45%, C당은 20%야. 그러면 의석수를 가장 적게 한 정당이 C당인가? 이게 C당, B당, A당이야. 35 중에 150. 과대대표. 35, 45에 96. 이거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100분비죠. 100분비에 이걸 3으로 나눠야 정확하게 되잖아. 3으로 나누어야 100분비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건 35분에 정확히 말하면 3으로 나누면 50.
45분의 3으로 나누면 32. 이건 20 중에 3으로 나누면 3, 1은 3, 3, 8에 24. 3.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비교가 가능하네요. 그렇죠? 가장 적게 획득한 것이 이거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가장 적어요? 이게 더 적은 것 같은데? 눈집작으로 하더라도 이게 더 적잖아요. 그러니까 2번도 땡이야. 이런 산수 문제 나오면 짜증부터 내지 마세요. 저는 짜증나거든요. 근데 짜증나는 순간에 이 문제 정답 잘 안 보여요. 짜증내고 차분히. 왜냐면 시간이 좀 걸려요. 계산하려면. 막 시간 간다는 생각으로 막 빨리 풀려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 나니까 차분하게 시간적 여유를 갖고 풀어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개편안을 최근 선거 결과에 적용한다면 최근에 개편안을, 그러니까 개편안이 뭐였죠? 비례대표제죠? 최근 선거 결과에 적용한다면 B당은 제1당에 유리하게 된다. B당이 맞잖아요. B당이 가장 득표율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45% 배정받겠지. 그러니까 1당이 되겠지, 1당. 정답이네. 3번 정답. 그 다음에 개편안을 시행할 경우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률의 비례성은 당연히 높아지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이 정도는 우리 시험에서 충분히 출제합니다. 1분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지만 이 정도는 충분히 출제할 수 있어요. 이거 이런 문제 딱 보는 순간에 시간이 좀 오래 많이 걸릴까 하면 스킵하라고요. 스킵하고 제일 마지막에 풀어도 늦지 않아요.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요. 11번 민간경제 흐름인데요. 옳은 걸 고르라고 했고 가나는 서로 다른 경제 주체. 가나 경제 주체. 실물, 실선이고요. 점선이 화폐입니다. 생산 요소가 거래되는 시장이니까 요소시장. 그러면 실물이 이렇게 가니까 실물, 아니, 생산 요소니까. 생산 요소에서 실물이면 토지, 노동, 자본이죠. 그럼 토지, 노동, 자본은 가게가 제공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가가 가게네. 가가 가게고. 그 다음에 나는 생산 요소를 구입하니까 기업이네. 그 다음에 디귿이 이제 생산물이겠죠. 재화와 용역에 해당되는 생산물이에요. 그럼 기업은 뭐예요? 생산 요소에 대한 비용이고 가게 입장에서는 요소 소득이 되겠죠. 기업은 요소 비용이고 가게 입장에서는 요소 소득이고 니은은 뭐예요? 가게 입장에서는 소비 지출이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판매액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1번 가는 가게니까 효용 극대화를 나는 기업이니까 이윤 극대화라고 해야겠죠. 근데 사회적 후생 극대화는 이건 정부죠. 그러니까 1번은 사회적 후생 이건 정부니까 틀렸고 2번 개인 주식 투자자는 배당금을 받는 것이 니은에 포함된다. 배당금이니까 이건 생산 요소잖아요. 생산 요소를 투자하고 니은이 포함된다가 아니라 기억으로 해야겠죠. 기억. 자본을 투자하는 거니까요. 기억. 자, 생산 요소에는 토지, 노동, 자본, 경영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가가 기억이죠. 지대, 이자, 임금, 이윤 이렇게 되죠. 자, 2번도 틀렸고 3번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디귿에 포함된다. 디귿이 뭐죠? 생산물이죠. 그렇죠. 생산물에는 재화와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건 서비스니까. 이 서비스가 직접 서비스예요? 간접 서비스예요? 직접 서비스입니다. 수능 문제 하나 소개해 볼까요? 문구점 주인이 볼펜을 판매하는 행위는 니은이에요? 디귿이에요? 디귿이죠? 이때 문구점 주인이 볼펜을 판매하는 행위는 직접 서비스예요? 간접 서비스예요? 간접 서비스예요. 이건 수능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기억의 그러니까 일단 3번이 맞나? 3번이 맞아요.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기억의 증가는 기억이 뭐죠? 가게 입장에서는 소득이죠. 요소 소득. 이것이 증가하면 당연히 니은 소비 지출도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도 증가하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12번. 가난은 각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 상황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 단 X, Y, Z는 수요 및 공급 법칙이 적용된다. 그러니까 일반 정상제다 이런 뜻입니다.
가. XJ의 대체제인 YJ의 생산에 대한 정부의 조세 부과. XJ, YJ 막 헷갈리면 대체제라고 했으니까 커피와 홍차 이렇게 대입을 해놓고 문제 푸세요. XJ를 커피라고 하면 YJ는 홍차가 되는 거예요. 근데 홍차에 대해서 정부가 조세를 부과했대요. 그럼 홍차 가격 오르죠? 홍차 가격 오르면 커피의 수요 같은 방향 증가합니다. 대체적으로 같이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같은 방향. 그럼 커피의 수요 증가해요. 근데 일본에 그게 눈에 딱 보이네. 그러잖아요. 가는 XJ 수요 증가 심각하게 끝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나를 한번 볼까요? XJ의 재료인 ZJ. 이제 이건 대체제, 부관제 문제가 아니라 XJ의 재료인, 그러니까 커피 재료인 커피콩. 커피 만드는 콩. 커피콩 생산에 정부에 보조금을 줬어요. 그러면 커피콩의 공급이 늘어나겠죠. 커피콩의 공급이 늘어나면 커피 가격은 하락하겠네. 커피 가격은 하락하겠네.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커피 가격이 하락하는 거예요. 1번. 나는 XJ 공급이 감소. 아니지. 공급이 증가. 보조금 주니까 더 많이 생산할 거 아니에요. 가만 발생하는 경우 XJ 균형 가격은 하락한다. 아니죠. 수요가 증가하니까 커피 수요가 증가하니까 커피 가격이 상승하겠죠. 나만 발생한다면 XJ 균형 감소량은 공급이 증가하니까 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머릿속에 한번 그려봐봐. 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가니까 이거 돼서 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가니까 이리 가잖아. 그러니까 가격은 하락하면서 거래량은 증가한단 말이에요. 이제 4번도 틀렸어요. 13번 문제. A 영화관의 구역에 따른 가격 변화율과 판매 수입 변화율에 대한 옳은 분석은, 탄력성 문제는 항상 영순이라고 그랬어요. 1구역, 2구역, 3구역에 따른 가격 변화가 가격을 5% 내렸더니 판매 수입이 5% 증가했네? 어라? 가격을 내렸더니 많이 와서 영화 본다는 얘기죠? 탄력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보다 큽니다. 탄력도가. 2구역은 가격을 5% 올렸는데도 판매 수입 변화는 그대로야. 판매 수입 변화율이 그대로다 하면 반드시 이거 기억하라고 했죠. 1. 탄력도 1. 단위 탄력. 이거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는 거라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3구역은 가격을 10% 올렸는데도 판매 수입이 증가했어요. 올려도 그 자리에 안 내? 비탄력적입니다. 비탄력적. 그럼 끝났지 뭐. 1번. 1구역 관람권의 수요는 가격에 대하여 탄력적이다. 정답이네. 1번 정답. 시험장에서 나머지 볼 필요도 없어요. 1번 하고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돼. 이렇게 해서 시간을 세이브 해놔야 된단 말이에요. 2번. 왜 틀렸는가 공부합시다. 이 구역의 관람권의 판매량은 가격 변화 이전과 동일하다. 판매량은 다르죠. 판매량은 늘어요, 줄어요? 줄었겠지. 판매량은 줄었지만 가격 증가만큼 똑같이 판매량이 줄었기 때문에 판매 수입에는 영향이 없는 거야. 2번 땡. 3번. 2구역 관람권의 수요는 3구역 관람권의 수요보다 가격 변화에 둔감한 게 아니라 민감하죠. 2구역은 1이고 3구역은 1보다 작잖아요. 1보다 클수록, 탄력성은 클수록 탄력적인 것이니까 1번 거꾸로 돼 있고. 3번. 관람권 가격 변화로 인해 A 영화관 관람권 판매 수입은 10% 증가했다. 맞나요? 10% 증가하려면 1구역도 10% 증가하고 2구역도 10% 증가하고 3구역도 10% 증가해야 A 영화관 관람 판매 수입 10% 증가한 거야. 단순히 1구역 5% 변화 증가했고 3구역 5% 증가했으니까 합치니까 10%네? 큰일 날 소리야. 다시. 관람권 가격 변화로 A 영화관 관람권 판매 수입 10% 증가하려면 1구역도 10% 증가해야 하고 2구역도 10% 증가해야 되고 3구역도 10% 증가해야 이 영화관 전체 판매 수입 10% 증가한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4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14번 문제. 금융시장에서의 가격 동향을 나타낸 겁니다. 옳은 설명을 고르래요. A시장, 가시장. 외국 증시 급락과 기관들의 매도세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코스피 지수가 70포인트 가까이 떨어지고 있다.
이거 어떤 시장이에요? 주식시장이죠? 주식. 네? 가시장은 생산 요소 시장, 금융시장 중에 주식시장이에요. 주식시장. 나시장은 원포 달러 나왔으니까 금융시장 중에 의환시장이에요. 의환시장. 그다음에 다시장은 시중 이자율이니까 이게 전형적인 금융시장이죠. 은행과 같은 금리가 결정되는 금융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가가 주식시장, 나가 의환시장, 다가 원화가 거래되는 금융시장입니다. 옳은 걸 고르래요. 가에서는, 즉 의환시장에서는 시장의 공급량은 가격에 비례한다. 시장의 공급량은 가격.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많이 내다 팔아요? 아니죠. 주가가 오를 때 소비자들이, 수요자들이 더 많이 살려고 그러죠. 여담입니다. 오늘 아침에 버스 타고 오면서 버스 타기 전에 전철 탔다가 생쇼를 한번 했습니다. 뉴스거리를 있다 보니까 고속터미널에서 내려야 되는데 눈 딱 떠보니까 고속 문은 닫히고 차는 출발하는데 고속터미널, 반포, 노년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속터미널 지나서 반포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차 내리려고 했는데 차가 이제 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반포 지나서 이제 노년에서 내렸지. 하마터면 오늘 못 왔어요. 오더라도 한 시간 지각해서 주면 빨리 내려가지고 날쌔게 건너편을 가니까 바로 버스 전철이 오더라고요. 그저 탁 타고 부정거장 3분 걸리더라고요. 내리자마자 총알같이 에스컬레이터도 막 뛰어가지고 7시 5분짜 간신히 타고 여기까지 왔네요. 또 습관적으로 또 뉴스 이렇게 쳐다보는데 야, 우리나라 유동성 정말 풍부하대요. 수요일날하고 목요일날, 이번 수요일날하고 목요일날 SK의 자회사인 IE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이 배터리 막을 만드는 회사인데 공모주를 모집하는데 81조가 모였대, 이틀 동안. 81조면 어느 정도 큰 돈인지 모르시죠? 제가 예전에 수업할 때 이명박 정부에서 4대 가게에 쏟아 부은 돈이 22조였어요. 22조를 계산해 보니까 예수가 탄생해가지고 오늘까지 하루에 3천만 원씩 쓸 수 있는 용돈이. 그럼 81조면 4배죠, 4배. 4배 가까이 되잖아. 그럼 하루에 한 얼마씩 써야 돼? 1억이 넘어. 매일 그렇게 써야 돼. 예수가 태어나서 오늘까지.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시중에 투자처를 못 찾아서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공모주에 공부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강남의 미래에셋 증권회사에 현금 120억을 가지고 와서 공모했대요. 그러니 지금 시중에 떠도는 자본, 이 유동성이 얼마나 많냐고. 그러니까 부동산, 아파트값 오르고 돈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이 투자처를 빨리 찾아줘야 된다고. 저도 이 주식에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목요일날 분당으로 수업을 하려는데 전철에 있는데 우리 딸아이가 문자를 보내서 아빠 주식 계좌 있어? 그러더라고. 없다? 있지? 지금 만들어봐. 그러더라고. 왜? 공모주 신청 한번 해보게. 전철에서 미래에셋 앱 다운 받아가지고 딸랑구가 알려주는 대로 10주 신청했어요. 근데 어제 저녁에 한 주 당첨됐다고. 한 주. 그러니까 10주를 신청했는데 한 주 됐는데 한 주도 안 된 사람이 많대요. 그래서 내가 우리 딸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거 한 주 이거 어떻게 되냐? 팔아. 그러더라고. 5월 11일 날 상장되니까 바로 팔아. 그러면 따상이야. 그러더라고. 따상이 또 뭐야? 따블의 상한가를 친 거래요. 그래서 한 주 받으면 약 17만 원의 이익이 생긴대. 수수료 빼고. 그래서 17만 원 벌었어요. 목요일날 하루에.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초콜릿 사다 넣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종강하는 날, 다음 강의 종강하는 날 여러분이 초콜릿 사드릴게요. 네? 뭘 또 사요? 공모주? 아, 공모주? 이제 나는 그래도 관심이 없어요. 우리 딸아이가 그쪽 계통이 있어서 자꾸 이렇게 알려주니까. 그때 공모주는 제가 사람한테 살라고 그래요. 우리 딸아이가 시키는 대로. 내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거기 그 돈 내는 것도 지가 알아서 다 내주고 그러더라고. 나는 가만히만 있었지. 넘어갑시다. 자, 지금 주식시장 보니까 그 생각에 따라서 말씀드렸던 거고. 일단 14번에 1번. 가시장에서 시장의 공급량은 가격에 비례한다. 공급량이 아니라 이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공급량을 많이 내놓을 수가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주식시장은. 1번은 말이 안 되고 2번. 나시장. 그러니까 외환시장에서는 수출 증가는 가격. 수출 증가하면 환율이 오르나요? 거꾸로죠. 수출이 증가하면 달러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달러값 하락하지. 그러니까 달러 가격 하락합니다. 그다음에 다에서 금융시장에서 정부의 통화량 증가는 통화가 증가하면 돈값이 하락하죠. 이자율 하락합니다. 맞네. 정답 3번입니다. 그다음에 가와 나에서 시장 수요는 공급에 의해 창출된다. 시장 수요가 공급에서 창출돼요? 이건 아니잖아. 주가가 오르냐 내리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외환시장에서도 시장의 수요는 공급에 의해서 창출되는 게 아니라 시장의 수요는 수입 수요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얼마나 내가 많이 수입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3번밖에 없고요. 넘어갑니다. 15번. 그림에 나타난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변화 요인과 이에 따른 환율 변동. 외화의 수요 곡선은 그대로네요. 근데 수요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갔죠. 외화의 공급이 감소한 겁니다. 그럼 환율은 어떻게 되죠? 오르고요. 거래량은 감소합니다. 이걸 이해하고 있으면 이 문제 풀 수 있죠. 수출 상품 감소 맞고, 그 다음에 경제 상황. 그러면 상품 수지가 악화된다. 땡. 상품 수지가, 자, 다시 봐야겠다. 수출 상품 감소하면 외화의 공급이 감소하죠? 그러니까 왼쪽으로 맞잖아요. 공급 감소. 그러면 상품 수지가 악화된다. 이것만 놓고 보면 맞네요. 1번도 틀린 건 아니네. 좀 더 봅시다. 그 다음에 2번. 상품 수입 증가. 보세요. 문제를 다시 볼게요. 그림에 나타난 우리나라 외환시장 변화와 이에 따른 환율 변동으로 인해 문제를 끝까지 잘 보세요. 이에 따른 환율 변동은 어떻게 되죠? 환율이 오르죠. 환율이 오르면 그 다음에 나타날 수 있는 경제 상황이에요. 그럼 환율이 오르면 수출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상품 수지 개선이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끝까지 안 보면 정답이 여러 개 나올 수가 있다고. 자, 일단 경제 상황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상품 수입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2번 틀렸어요. 그 다음에 3번에 내국인 해외 투자 증가하면 외화의 수요가 증가해야 돼요. 외화의 수요가 증가해야 되니까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3번도 틀렸어요. 4번. 외국인의 국내 투자 감소하면 외화의 공급이 감소하죠. 그럼 환율이 오르죠. 그럼 환율이 오르면 수출 상품의 가격 경쟁력은 높아지죠. 그래서 수출이 증가하죠. 그래서 상품 수지는 개선이 되는 거예요. 됐지요? 4번이 정답입니다. 16번. 사회화를 바라보는 가불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갑. 사회화는 개인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사회적 요구를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사회의 유지와 통합에 기여합니다. 기능론자의 주장이 나와 있고요. 사회적 요구에는 지배집단 더 안 봐도 되겠죠. 갈등론자의 주장이 나와 있습니다. 1번. 갑의 관점은 사회화의 내용이 사회의 전체적인 합의된 것으로 본다. 기능론자 정답이네요. 1번 정답. 자, 나머지는 왜 틀렸는가 확인. 을의 관점과 달리 갑의 관점은 사회화를 통해 기존의 계층 구조가 재생산된다. 한 번 부자는 영원한 부자, 한 번 거지는 영원한 거지. 이건 갈등론자의 주장입니다. 이건 바꿔야 되잖아요. 따라서 이건
을의 관점과 달리 갑이 아니라 갑의 관점과 달리 을의 관점은 이렇게 바꿔야 되고요. 3번. 갑의 관점은 을의 관점과 달리 사회구조가 개인의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한다. 이 갑이나 을이나 모두 거시적 관점이기 때문에 달리가 아니라 갑을 모두입니다. 갑을 모두 개인의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한다. 갑을 모두 이렇게 해야 돼요. 4번. 을의 관점은 갑의 관점과 달리, 즉 갈등론자는 사회화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아를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한다. 이건 갑과 을 모두 관계없어요. 미시적 관점인 상호작용론에 해당이 됩니다. 17번. 다음에 A에서 C의 일반적인 특징을 비교. 옳은 거 보라는데, 각각 농업, 산업, 정보사회네요. A는 B, C에 비해 산업 구조가 고도한 사회다.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었다는 얘기는 1차보다 2차, 2차보다 3차, 최근에는 3차보다 4차, 4차보다 5차 이런 식으로 산업 구조가 변하는 걸 우리는 고도화됐다고 하니까 A가 가장 고도화됐다니까 A가 바로 뭐예요? 정보사회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요것부터 분석을 해야 문제가 풀려요. A가 정보사회. 그럼 이제 B, C가 뭐냐에 따라서 B는 C에 비해 주거지와 일터의 통합 정도가 높다. 사는 곳과 일하는 곳이 같아요. 농경사회죠. 그러니까 B가 농업사회예요. 전통사회. 그러면 C가 산업사회겠죠. C가 산업사회. 그러면 이제 이 문제 풀립니다. 1번. A는 B에 비해 구성원 간의 익명성이 높다. 당연한 얘기죠. 농업사회가 가장 익명성이 낮아요. 즉 실명적이고 정보사회 갈수록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잖아요. 익명성이 높은 거죠. 1번 정답이네요. 그 다음에 2번은 왜 틀렸어요? B는 A에 비해 구성원 간 직업의 동질성이 낮다. 직업이 동질성이 낮은 건 정보사회로 갈수록 직업의 동질성이 낮다. 그러니까 직업의 분화가 일어나잖아요. 농경사회는 직업의 종류가 산업공산밖에 없어요. 크게 4가지밖에 없어요. 산업사회 중분류가 한 4만 개 된다대요. 정보사회 갈수록 5만 개가 넘잖아요. 그래서 2번도 틀렸고 그 다음에 다품종 소량 생산체제가 정보사회죠. 산업사회는 소품종 대량 생산체제. 농경사회는 자급자족 사회고요. 그 다음에 4번 가에는 즉 A는 정보사회는 C 산업사회에 비해 사회 조직의 관료제와 정도가 들어갈 수 있다. 이 관료 정도가 높다. A가 높아요? 아니죠. 정보사회로 갈수록 탈산업화가 이루어져요. 탈관료화가 이루어지니까 4번도 틀렸죠? 들어갈 수 없어요. 18번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2가지밖에 없죠? 이론론, 이원론, 실증적 연구, 해석적 연구,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설명적 연구, 서술적 연구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옳은 거 찾으라고 했어요. 1번 갑. 저는 객관적인 관찰과 실험, 측정 등을 통하여 사회문화 현상의 규칙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합니다. 뭐야 이거? 이론론이죠? 이론론. 실증적 연구, 양적 접근, 설명적 연구입니다. 을은 보나마나 이원론, 해석적 연구, 질적 접근, 기술적 또는 서술적 연구입니다. 자, 옳은 거 찾아봅시다. 1번. A는 연구자와 연구 대상 간의 정서적 교감이 아니라 분리되어야 합니다. 실증적 연구는 법칙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연구자와 연구 대상이 분리되어야 하고 해석적 연구는 이게 질적 연구이기 때문에 인간의 직관적 통찰이나 감정, 이입 등의 관계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자와 연구 대상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감, 정서적 교감이 중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번은 A가 아니라 B라고 해야 맞겠고요. 2번. B는 이원론이죠. 연구 대상자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한 맥락적 이해를 강조한다. 정답이네.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그 상황에 대한 맥락적 이해를 강조한다. 이게 바로 질적 접근법입니다. 해석적 연구입니다.
2번 정답이에요. 3번은 왜 틀렸을까요? A는 B와 달리 경험적 자료, 땡. 둘 다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합니다. 둘 다 과학적 연구 방법입니다. 양적이건 질적이건 이거 모두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과학적 접근이다. 그 다음에 4번은 왜 틀렸을까요? B는 A와 달리 인간 행위의 동기를 강조하죠. 행위 자체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행위의 동기를 강조하는 게 B는 A와 달리. 그러니까 동기보다는 분석을 대상합니다. 거꾸로 돼 있어요. 거꾸로. 4번도 땡. 9번 문제. 19번. 그림은 사회 집단 A, B를 가나에 따라 구분한 건데요. 옳은 설명을 고르래요. A, B는 각각 가족 회사 중에 하나래. 추론 문제죠. 이런 거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막 당황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나오더라도 이렇게 복잡하게 내면 일부이 넘어버리니까 잘 안 낼 건데 이 정도라면 충분히 낼 수도 있어요. 지금 가족과 회사 두 개밖에 안 나와 있잖아요. 자, 1번 가가 위에 있는 빈칸 가가 원초적 사회화를 담당하는 기관인가 이면 예 하면 뭐예요? 가족이겠죠? 그럼 A가 가족이고 B가 회사가 되는데요. 그러면 나에는 사회화 자체를 목적으로 형성되는가 적절하지 않죠? 왜냐하면 사회화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가 하면 A가 예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에 대해서. 그래서 1번은 땡. 2번. 나가 구성원의 지위와 책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가? 예 하면 B가 회사입니다. 아까 1번하고 똑같네. B가 회사고 A가 가족이 되겠죠. 그러면 A는, 즉 가족은 공통의 관심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공통의 관심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결성된 집단은 가족이 아니죠. 공통의 관심사와는 무관하잖아. 이건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니까. 이것도 2번도 뒷부분 때문에 틀렸고요. 3번. 나아가 구성원 간 수단적 형식적 관계가 지배적인가 했을 때 예 하면 B가 뭐가 되는 거예요?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A가 가족이 되겠죠. 그럼 B는 주로 비공식적 규범이 아니라 공식적 규범을 통해 통제하겠죠. 그럼 1, 2, 3 다 틀렸으니까 4번 정답 찍고 다음 문제로 가면 되겠네요. 가가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집단인가? 그러면 A가 가족이겠네요. 그럼 가족은 A. 그럼 회사는 B가 되겠죠. 넘어갑니다. 20번. AB 사회 특징. 자, 이거 요 문제하고 거의 유사한 문제인데 이거 점수 주는 문제니까 틀리면 안 됩니다. 지금 점선이 A 사회인데 가정과 일태 통합 정도가 가장 높대요. 당연히 농업사회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 변화 속도가 빠름, 동그라미, 새까만 동그라미. B 사회가 정보사회고 C가 산업사회니까 이거 분석해 놓으면 이 문제 풀려요. 1번. A는 농업사회는 B에 비해 인간 소유 현상이 더 나타난다. 아니죠. 오히려 정보사회에서 인간 소유가 나타나죠. 1번 틀렸고. 2번. A는 농업사회는 C 산업사회에 비해 대규모 자본을 더 필요 아니죠. 대규모 자본은 산업사회에서 더 필요로 하죠. 3번. B는 정보사회는 C 산업사회에 비해 탈규격화. 맞네. 탈관료제가 나타나니까. 그다음에 C 산업사회는 다품종 소량이 아니라 소품종 대량이고 정보사회 B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이 나타납니다. 이런 문제도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 회 갑니다.